자, 초심 판례 특강인데요. 초심 판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 2021년도까지는 기본서에 다 있을 것이고요. 2022년도에 생성된 최신 판례를 우리가 보고 와야 됩니다. 자, 앞으로 약칭 최판. 이 최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전 시험에서 아무리 암기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최판이 있죠. 최판을 만약에 최판 지문이 나왔을 때 지문이 좀 생소하다고 느끼면 그 다음부터 쫘라라 전부 다 난도가 높아지고 굉장히 점수가 박하게 나옵니다. 아는 것도 당하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 향상을 위해서 또 실전 그 난도의 체감 난이도를 좀 줄여가기 위해서는 최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신 판례를 여러분들께서 오늘 2022년도에 생성된 50여 개를 정리할 텐데 요거는 몇 번씩 반복해서 완벽하게 좀 습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자, 1번부터 전개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방식은 1번부터 10번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잠시 한 3분 정도 또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릴 테니까 좀 풀어보고 다시 또 11번부터 20번까지 또 해설 진행할 거고요. 중간에 딱 한 번 쉬었다가 그리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52번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막바로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이거는 제 기본서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형사재판 확정기록, 자, 이런데 이렇게 키워드 되는 것들 이렇게 표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형소법 59조 2에 따라서 이렇게 열람등사가 허용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하에 되며, 그다음에 뒤에 형사재판 기록이 아닌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 아닌 불기소 처분 기록에 대해서는 형소법 59조의 2를 준용한다. 자, 이게 아마 틀렸을 것 같습니다. X 삑. 자, 이렇게 됩니다. 형사재판 확정 기록은 59조의 2, 형소법의 59조의 2에 따르면 형사재판에 확정이 되었을 때 확정 기록에 관해서 검찰청에 또는 검사에게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이런 조항입니다.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된 사건의 기록에 관해서 검찰청에 가서 열람 등사를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형소법은요, 여기와 같이 형사재판 확정 기록만, 만약에 이것이 아닌 기록, 이것이 아닌 것들, 아닌 기록들이 있죠. 형사재판과 관련이 없거나 또는 형사재판이라도 확정 기록이 아닌 기록, 자, 이런 것들은 형소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일반적인 정보공개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청구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이렇게 따져가면 됩니다. 형소법을 정보공개법에 따른 특별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은 이 정보공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확정기록이라는 특별한 경우 수만 형소법 59조의 2에 따를 뿐이지 이것이 아닌 것들은 다 일반법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를 접근을 해봅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형사재판 확정기록, 이거는 당연히 59조의 2에 따라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는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하죠. 특별법에 따른 형소법 59조의 2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 형사재판 확정기록이 아닌 이 불기소 처분 기록에 불과할 때는 이건 형소법에 따를 수 없다 이겁니다. 형소법은 확정이라는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확정 기록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확정 기록이 아닌 이런 기록은 형소법에 갈 수 없고, 자, 무슨 법에 간다고요? 정보공개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공개법,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람 등사라는 것이 원래 형소법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도 좀 아리까리할 겁니다. 좀 애매모호하거나 아리까리할 수 있다. 형소법 59조의 2에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기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판이 확정된 이러한 사건의 소송 기록에 관해서 누구든지 anyone 와서 이것에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해당 형사 사건이라면 여기에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범죄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것도 넓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살짝 속일 가능성이 있다. 자, 지금 제가 2번 선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X입니다. 해당 사건이라면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것들이라도 또 범죄와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도 넓게 포함시킵니다. 다만 형사재판 기록이 아닌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 아닌 나머지 기록은 정보공개법에
따르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정보공개법에 따른 것들, 재판 확정 기록이 아닌 것들, 그 다음에 재판 확정 기록이라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열람동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은 자 245조의 10을 대문짝만하게 적어놓고요. 245조의 10이 뭡니까? 야, 내가 알면 여기 있겠냐? 245조 10, 요게 특사경 조항이에요. 특사경 조항 보면 제1항에 산림, 해사, 전매, 또 세무, 군 수사기관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죠. 여기에 근로감독관도 들어갑니다. 이 근로감독관도요, 특사경으로 들어갑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또는 중대재해법 있죠. 중대재해법 위반 범죄 이런 것들을 특별히 수사하기 위해서 자 명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을 위반 수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뭐 장난질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거 형사소송에 따른 일반적인 수사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라고 보기 힘들다가 아니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지문이 보기 힘들죠. 힘들다가 아니라 자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근로감독관 이것도 245조의 10에 나와 있는 특사경이고요. 특사경이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것 당근 형사소송상의 일반적인 수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X가 됩니다. X 대문짝만 할게요. 자, 그다음에 4번 갑니다. 4번은 눈이 삐지 않는 한 아마 다 맞출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경찰관이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경찰 장비, 뭐 3단봉이랄지 테이저건이랄지 이런 것들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수단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뭐 테이저건을 쏘지 않고 찍었나요? 3단봉을 2단으로 했나요? 이렇게 통상의 용법과 달리 이러한 식으로 사용했다. 이건 분명히 좀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무수행은 위법하다. 게다가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 신체 위해를 가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냄새가 나는 것이고요. 당연히 위법한 경찰 작용이 됩니다. 자, 위법한 공무집행 과정 또는 위법한 경찰 작용이라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찰관의 싸대기를 때렸다 하더라도 공직방위 성립하지 않고요. 이거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런 과정에서 위해를 면하기 위해서 자, 이 싸대기를 때리고 나왔다 이겁니다. 이때 경찰 장비에 손상을 시킨 경우라도 이건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뭐 재물손괴라든가 또는 뭐 공용물 손괴 또는 공직방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키워드 봐요. 위법한 공무수행이므로 이걸 키워드 잡고요. 따라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위해를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면 이건 당연히 정당방위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는 뭐 맞출 수 있는데 뭐 지장 없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에 별표를 땅 쳐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찍신이 강림하시오. 제가 이제 그 찍신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하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하달이 아니라 전달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데 5번이 나올 가능성이 95%랍니다. 못 믿어요? 자, 봅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이 부재자를 위한 재산관리인, 부재자라는 게 뭡니까? 종래의 주소를 떠났다. 기존의 집을 떠나서 행불된 자들, 이런 자들을 부재자로 불러요. 자, 이 부재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법원이 이렇게 관여를 해서 가정법원이 그 부재자를 위해서 대신 그의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선임합니다. 그 대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했을 때 그를 우리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라 부릅니다. 자, 이 사람은 가정법원이 선임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라고 자 칭해집니다. 저 사람도 법정대리인입니다. 야, 법정대리인에 뭐 친권자나 후견인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저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법정대리인의 그룹에 속하는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여기 관리대상, 이걸 봐, 관리대상. 이 관리대상. 가정법원이 부재자를 위해서 재산을 관리하시오라고 선임했다면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이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만 그야말로 관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 대상에 포인트를 두고요. 여기에 대해서 게다가 이 범죄행위에 관해서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 법원의 허가까지 받았어요. 관리 대상인 재산에 관해서 어떤 놈이 말이죠 횡령하거나 뭐 이랬을 때 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과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러한 판례인데요. 이런 사건인데 여기에 법원으로부터 아예 구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허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관리 대상이고 허가를 받았다.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삼고요. 두 개를 합성을 해봐요. 관리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구속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소하면 되는 거죠. 뭐. 이거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법정 대리인으로서 볼 수 없으므로 아니요.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소법의 225조 1항에서 정한 이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95%라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95.79%입니다.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다음에 6번 갑니다. 요거 있죠. 유튜브 알죠? 유튜브 몰라요? 유튜브.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유튜브는 콩글리시고요. 잉글리시로 유튜브. 자,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면 자, 이 인터넷 도관 삼아서 제공업체 또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 개인 방송의 플랫폼 업체의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요. 자, 이게 실시간 또는 녹화된 형태로 음성 등을 방송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수신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 이거 과연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정기통신에 해당될까요? 자, 통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비법을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죠. 통비법에 통신 제한 조치의 대상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신이요. 또 하나는 대화요. 자, 통신과 대화가 엄격히 구별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따라 통신에 대해서 제한 조치 허가를 받았다면 통신만 감청할 뿐이지 대화는 건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도대체 나는 게 뭐야? 머리털? 자, 그다음에 통신은 다시 두 가지 나눕니다. 자, 첫째는 이 전기통신, 둘째는 우편물. 그래서 전기통신, 그다음에 우편물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이 전기통신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 패킷 감청. 인터넷 회선 감청이 있죠. 패킷 감청 들어가고 또 무전기, 무선 전화기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기억이 날 거고요. 이 속에 이 인터넷 개인 방송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거 틀리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자, 뭘까요? O일까요? X일까요? O? 이게 O라고? 개인 방송에 해당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X가 됩니다. 아, 통신에 해당되는군요. 그러면 통신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가 있다고요? 무전기와 같은 무선 전화기, 워키토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패킷 감청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인터넷 개인 방송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통비법에 적용 대상이 되고 그러면 통비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면 허가를 받아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감청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 문제 같이 연결되는데요.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어디 갔어요? 여기 있군요. 아닌데 6번인가? 아, 다음 문제 있지 않고 해설란을 볼게요. 해설. 제가 밑에 조그맣게 해설을 달아놨죠. 해설란을 보면 만약에 이 유튜브 방송에 개인 그 방송에 비번을 걸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오며 가며 다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거는 자, 누군가 이거를 보고 체록이라는 건 녹취하고 이걸 지득한다 하더라도 이건 감청에 해당될 이유가 없습니다. 비밀스러운 어떤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넘버링 2번. 그러나 비번을 걸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은 사람만 와서 그 방송을 보게 돼 있고 그 정보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허가 없이 마음대로 지득하고 체록했다면 이거는 불법 감청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를 잘 보시고 해설란에 있는 것들 이렇게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번 갈까요? 7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반복을 할까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문제 풀 때는 제3자 여기에 키워드 되는 핵심적인 용어가 있는 것이고요. 제3자의 동네 빵 치고 하는 겁니다. 일방의 동의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은 이거는 통비법에 위반됩니다. 그렇다면 위수증,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대화 당사자의 일방의 녹음과 그다음에 제3자 녹음 이렇게 둘로 나눠서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비밀 녹음 나오면 제3자이냐 아니면 대화 당사자의 일방이냐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3자가 녹음했다면 일방의 동의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은 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통비법 위반. 그래서 위수증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설마 이거 위반에 해당된다 한데 이거 또 혹시 쪽팔리게 틀린 거 아니요? 오, 다행이네요. 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갑니다. 원래부터 참여치 않은 제3자 원래 강원래 누구죠? 자, 이거 봤더니 제3자 이것도 이제 제3자가 키워드입니다. 제3자 일반 공중에 할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 이거 분명히 잘못이죠. 제3자 나오면 일방의 동의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무조건 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또는 쌍방의 동의가 모두 없는 이상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불법 감청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위반된다. 자, 근데 뒤에가 이제 고민됩니다. 뒤를 볼게요. 이 경우 공개되지 않았다. 비공개이다. 이거는 곧 그 대화 당사자들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의미로 봐야 되느냐. 이 비밀과 공개되지 않았다가 과연 동일 개념이냐.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됩니다. 5일까요? X일까요? 오늘 집에 못 가는 거 알죠? 틀리면. 자, 비밀보다는요. 비공개로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했다가 다 비밀은 아니죠. 비밀은 진짜 외부에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비공개는 그냥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뭐 해당 특정인들에게는 서로 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밖으로 새나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이거는 비밀보다는 더 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해서 비밀만 꼴랑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서 요거를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자,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상 좀 더 넓게 폭넓게 보호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이죠.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 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 잘라놓은 데까지 맞고요. 여기까지 맞아요. 네, 뒤가 틀렸다 이겁니다. 뒤. 그래서 이거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의미로 봐서는 아니 됩니다. 요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고 8번도 별표를 좀 하나 딱 쳐주시고요. 아, 제가 냈지만 너무 잘 낸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훌륭한 이 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 더럽네. 최진팔레 끝까지 뭐 수강하려면 좀 분위기 좀 좋게 좀 해주세요. 다음에 9번 갑니다. 아, 요거 제가 본토 발음으로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비엔나 컨벤션 on consular relations. 자, 비엔나 협약입니다. 이게 이제 체포 구금과 관련된 비엔나 협약. 비엔나 협약은 국제 조약입니다. 여러분들 국제 조약은요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과연 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제 조약은 헌법에 따라서 과연 대한민국에 그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제 조약을 체결했다 해서 대한민국에 그냥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이 왜 존재합니까? 따라서 국제 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무작정 또는 무조건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동의. 우리 법을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든다니까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만들잖아요. 그죠? 요즘 뭐 그분들 바빠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또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듯이 저 국제조약도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또는 이걸 비준 절차라 불러요. 이런 절차를 거치면 대한민국에서 만든 법처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줍니다. 요 국회의 동의 비준 절차 요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인신의 구속, 체포와 관련된 조약이라면 일찍이 대한민국의 국회의 동의를 받았겠죠. 그래서 일찍이 이건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에 분명히 형사소송법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요거를 잘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오늘 암기합니다. 암기 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 암기합니다. 영어는 아니고 한글로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요 사건과 관련된 것은 자, 베트남이죠. 베트남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체포 구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검찰 수사관들 또는 이 사경들이 전부 다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아무리 말랑권 뭐 한다 하더라도 알아들어요. 싸대기만 때릴 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체포 구속되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방어권을 보장케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사람이 소속된 본국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역으로 우리도 반대로 외국에 나갔을 때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의 도움을 받듯이 예를 들어 베트남의 영사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사관이 이 베트남 피의자를 만약에 체포하거나 구금할 때는 베트남 영사관에 이 사실을 통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또는 고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영사통복권이라고 불러요. 영사통복권. 그래야만 이 베트남의 이 영사 또는 대사관 쪽에 나와서 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것이 비엔나 협약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비엔나 협약은 대한민국에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거 통보를 해주고 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게요. 영사공개관은 비엔나 협약 여기에 동그라미 당쳐놓고요. 지체 없이 외국인에게 영사통보권, 즉 네가 체포 구속될 때 너의 요청이 있으면 너의 나라의 영사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걸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마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듯이 또는 미란다 원칙을 미리 고지하듯이. 그래서 이거를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죠.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듯이 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듯이. 자, 여기에 뭐부터 틀렸냐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국회에서 동의, 비준을 했다면 이거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고요. 따라 뒤에 체포 구속 절차는 더불어 이거는 위법한 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사통보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마치 미란다를 고지하지 않는 것처럼 미란다도 변호인 선임권이 주 내용이잖아요. 그걸 고지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9번은 X입니다. 자, 이 판례에서는 비엔나 협약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영사통보권 이걸 미리 고지하게 돼 있다. 고지하지 않으면 마치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처럼 이거 위법한 절차가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는 전부 다 위수중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번 갑니다. 자, 10번도 이게 실제 나오면 이것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별표를 좀 하나 치고 갈게요. 구속을 예외적으로 해제하면서 뭐 구속을 해제하는 제도 이른바 석방제도입니다. 뭐 적부심도 있고 집행정지도 있고 구속 취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집행정지는 101조라는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거 집행정지를 딱 한번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 보면 101조 1항을 나중에 리뷰할 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주거 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과하여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법적 근거도 있고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부과하여 집행정지하는 거 허용됩니다. 자, 문제는 그 조건 중에서 이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 해봤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불편한지 몰라요. 이 전자발찌의 부착을 과연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조건은 붙일 수 있는데 뭐 주거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데 전자발찌의 부착까지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집에 가는 게 좋아요? 부착하지 않고 맨발로 그냥 깜빵 속에 있는 게 좋아요? 두 개 비교 형량 해봐요. 저울질. 저 같으면 전자발찌 붙이고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죠? 미친놈의 이상은 똑같아 생각이. 따라서 이거 보면 전자발찌 부착. 아, 이거 하면 어때? 나가는 게 좋은데. 따라 이거 허용됩니다. 집행정지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설마 틀리지 않겠죠? 네, X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번 갑니다. 얘는 압색 파트에 나오는 거죠. 압색의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 수색 파트에 나오는 겁니다. 항상 원칙적으로 거의 혐의 사실 관련된 부분만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방식. 그것이 불가능, 곤란할 때는 정보 저장 매체를 갖고 나올 수 있다. 다만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익혀 두시고 관련 판례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요즘 매번 나오고 있고 많게는 2문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요. 제 기본서에 한 20개 정도 판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에 반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혐의 사실과 관련된 요거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써봐요.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뒤에 그렇지 않은 요거는 나빠요. bad. 그래서 요거 그렇지 않은 정보를 막 임의 제출받아. 임의 제출이라는 것은 이제 영장 없이. 그래서 영장을 통해서 이거를 압수하든 영장 없이 압수하든 혐의 사실 관련된 정보만 압수를 해야 됩니다. 혐의 사실 관련된 정보만 검색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혐의 사실 관련된 정보가 아닌 그렇지 않은 정보 이것까지 탐색, 복제, 출력을 하고 있다. 이거는 나빠요. 자, 이때 자, 이 경우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특정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정보를 임의 제출받아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후 처리를 할 것이고요. 자, 뒤에 여기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이건 당연히 보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정 목록을 교부한다는 거. 자, 이 뒷부분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그렇지 않은 정보 요것을 이제 가려내는 작업, 저걸 선별해 가는 작업은 뒤에서 사후 조치로 할 것이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적법하게 교부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래서 다시 보면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 뭐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증거로 써먹느냐 써먹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사후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요 문장까지는 맞는 순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2번 갑니다. 자, 여기도 이제 압색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임의 제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영장을 통해서 했던 영장 없이 했던 똑같은 법리가 전개된다는 걸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 더 키워드는 이겁니다. 혐의 사실과 무관한 이러한 전자정보 이것이 함부로 탐색, 검색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습니다. 이렇게 무관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또는 이거를 걸러내는 이런 이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건 당연히 위법하죠. 자, 이제 뒤를 봐야 됩니다. 위법할 때 그러면 위법하면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위수증이 되는 거죠. 뒤에 봤더니 수사기관이 정보 저장 매체 또는 복제 본에서 여기에 혐의 사실 관련된 정보만을 복제 탐색하였다면 달려봐야 된다. 자, 이미 앞서 선행 절차가 이미 위법합니다. 선행 절차가 위법하다면 이미 위법한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아무리 이렇게 뭐 선별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전에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대단히 위법한 겁니다. 뒤에 가서 이랬다 하더라도 달리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여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형태가 나오면요. 뒤에 증거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여전히 위법하고요. 증거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요. 또 뒤에서 뭐 또 사후에 뭐 영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이거 전체 다 위법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에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탐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선행 절차가 대단히 위법한 이상은 저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달리 보아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달리 보기는 달리 봐. 안 돼.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시는 판례이고요. 피해자 등 제3자가 자, 이걸 A라고 할게요. 피의자 소유의 관리 소유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자, 피의자를 갑으로 볼게요. 갑. 그래서 이 갑의 핸드폰 속에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된 영상들, 사진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저 피해자가 미리 빼앗아 두었다가 피해자가 갖고 있다가 A가 갖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오자 임의 제출했습니다. 임의 제출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218조에 따라서 임의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사경은 또는 우리 검찰 수사관은 영장 없이 핸드폰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핸드폰의 소유자가 피의자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인 갑의 참여권도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갑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자, 이러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자,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 들면 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혹시 이거 X라고 정답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나 빼고 없을게 아마. 14번 갑니다. 자, 14번이 이것도 최신 판례이고요. 이미 작년도에 검찰직에서 이게 기출되었습니다. 한 번 기출되면 이제 안 나오죠. 계속 반복합니다. 한 2, 3년 동안은 계속 재탕, 삼탕 우려 먹습니다. 우려 먹는 걸 잘 보시고 자, 이거 봐요. 전자정보 매체를 임의 제출. 자, 이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의 제출자가 아닌 피의자 그러면
피압수자에 더하여, 자 이거 A라고 하고요. 아까 피해자 등이 갖고 있다가, 자 피의자의 핸드폰을, 그 다음에 여기에 피의자 요 값이라고 할게요. 자 이럴 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아까 13번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13번과 14번을 딱 묶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봅니다. 피압수자 뺏긴 사람은, 또는 이미 제출한 사람은 저 피해자 등 제3자였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지금 피해자 A가 이 피의자 갑의 핸드폰을 빼앗아 두었다가 나중에 이미 제출하는데 언제 뺏었냐면 한 10년 전에 뺏었나요? 10년 전에 빼앗은 핸드폰입니다. 이런 경우까지 갑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물음이에요. 최근까지 갑이 사용했던 핸드폰이라면 저거를 A가 이미 제출했을 때 갑의 참여권도 보장할 필요가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10년 전에 저 A에게 빼앗겼던, 저 A가 가졌던 그게 이미 제출됐을 때는 10년 전의 일인데 그걸 어떻게 뭐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싶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압색 당시 또는 시간적 근접한 시기까지, 이때까지 저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그 정보 조작 매체 내에 전반에 관한 전속적 관리 처벌을 보유 행사하고 있는 경우, 여기 딱 가로쳐봐요. 자 여기에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일 때 참여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미리 통지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접한 시기까지, 자 좀 더 키워드를 잡는다면 요 근접한 시기까지가 키워드입니다. 근접한 시기까지 저 피의자 갑이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 그런 경우만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 밖에 과거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 과거에 한번 이것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야 이렇다고 이것까지 이걸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냐 이겁니다. 뭐 1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해? 3년 전의 일 기억해?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 한번 이렇게 관여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근접한 시기까지, 그 다음에 과거, 이렇게 두 개, 키워드를 두 개 딱 잘라서 비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검찰직에 기출되었던 것이고요. 아마 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 갑니다. 15번 압색한 수사기관이 정보조작 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 복제, 출력하는 일련의 과정. 자 이것도 압색의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철저하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얼추 다 압색이 진행되면 그다음에 압수물 목록을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이 압수물 목록 속에는 그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나쁠 거 없어. 근데 여기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뭐가 돼요? 잣대는 겁니다. 위수중. 그래서 위수중. 자 이거 위수중에 해당됩니다. 위수중에 해당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후에 아무리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사후에 몸부림친다는 건 사후에 뭐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때가 묻은 건 때가 묻은 겁니다. 기억나죠? 위수중은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 때가 묻었다면 이게 버리는 겁니다. 뭘 버리는 걸 왜 주소? 뒤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하자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말이죠. 여러분들 국어 영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형소법, 교정학 또 형법에 중점을 둘 때입니다. 우리 체험팀에서는요. 저기 써져 있는 거 있죠. 형세, 형야입니다. 형소법 야간에 매일매일, 또 형소법 새벽에 매일매일. 그럼 나머지는 언제? 나머지는 알아서 하기. 지금 가장 고득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과목이 형소법, 교정학, 형법입니다. 조금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95점,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 60점 맞는 거, 국어 60점 맞는 거 다 카바 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카바 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쪽 암기가 강한 과목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만 어차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요. 무대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한테는 50일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요거 가볼게요. 자, 요거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치유될 수 없다. 15번. 다음에 이제 16번 갈까요? 혐의 사실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했습니다. 선별 잘했어요. 아이씨, 선별 잘했는데 이게 뭐니?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왜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았어요? 선별한 이유가 뭡니까? 관련 없는 걸 버리기 위해서, 관련 없는 걸 폐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련 없는 정보를 왜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나빠요. 위법합니다. 위법이라면 뒤에 이제 뭔가 붙었다 하더라도 그냥 위법한 게요. 뒤에 봤더니 뭐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다? 안 돼, 안 돼. 증거 동의가 있었다? 안 돼, 안 돼. 이거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지 않죠.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잘 치유되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16번에 X가 됩니다. 17번 할게요. 17번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생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자, 그것도 요 키워드 나왔습니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지멋대로 보관해 두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게다가 한 발 더 나가서 상세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교부했네요. 작성하지 않고 포괄적 압축 파일만 zip 파일이죠. zip 파일로 이렇게만 뭐 줬다. 이건 제대로 된 교부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위법합니다. 위법하면 잘라. 이제 뒤에서 또 뭔가 붙죠. 사후영장을 받았다? 애구야. 증거동의가 있었다? 애구야. 이거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번 내 X가 되고요. 18번. 자, 18번은 별표를 딱 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판례고요. 만져보세요. 뜨끈하잖아요. 찜질방에 있는 듯하죠. 자, 피의자의 메일, 이메일이죠.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 저기 제주. 제주에 본사를 둔 포털 사이트 업체가 어디죠? 제주도에 있는 포털 서비스 업체가 어디지? 내가 모르겠네. 뭐지? 뭐가 모르겠네. 사과톡인가 뭐 있죠. 사과톡인가 뭐가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그래서 자, 서울에 지금 치고 들어갔어요. 수석이 치고 들어가서 여기에 컴퓨터가 있단 말이에요. 치고 들어가서 여기에 이쪽으로 접속을 해서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이 본사 내에 있는 그 슈퍼 컴퓨터 속에 있는 그 서버 내에 있는 정보를 지금 빼내오고자 합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서 원격지 서버에 있는 이 정보를 과연 빼내올 수 있을까요? 이걸 이쪽으로 내려받게 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기서 뺄 수 있을까요? 자, 이미 알고 있죠. 뺄 수 있다. 자, 이때 이메일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 자, 클라우드 케이스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이메일 계정의 기한 접근 권한에 가름하여 발부된 영장에 따라 원격지. 자, 원격지 잘 보고요. 이게 국외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구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글 이런 것들도 자, 그 본사 미국에 있는 본사 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받게 하는 형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내는 물론이며 국외도 자,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또는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압색하는 거 허용된다. 잘라요. 당연히 허용됩니다. 그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 키워드 원격지 저장 매체 이거 들어가서 내려받게 하는 형식 가능하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아, 그렇군요. 본사 서버 내에 있는 그 정보를 당신들이 그냥 빼가시오라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자, 이거 키워드 잡고요. 여기에 아이디와 비번을 임의로 제공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마치 이메일에 대한 비번 등을 아이디와 비번 등을 제공함으로써 원격지 서버 내에 있는 정보를 빼내올 수 있듯이 이 클라우드 속에 있는 정보도 똑같은 방식으로 빼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과 클라우드는 영어로 못 쓰니까 한글로 써볼게요. 클라우드 이렇게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번 등을 제공했다면 이미 제출로 제공했으므로 영장 없이 이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접근해서 저 원격지의 서버 내에 있는 정보도 빼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미 제출한 것으로 그래서 이거 그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정보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없다가 틀렸습니다. 빼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메일과 클라우드 같이 가면 돼요. 이퀄 이메일, 클라우드. 여러분들 클라우드 속에 뭐 있어요? 핸드폰 다 백업해두죠. 핸드폰 다 백업해두죠. 백업한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여기. 그걸 빼내오는 겁니다. 빼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19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것이 틀리기 쉬워요. 자, 18번 별표 쳤죠? 그 다음 19번도 별표입니다.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쏟기 쉬워요. 봅니다. 수사기관의 압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자, 그 수색할 장소. 자, 요거를 아까 제가 서울이라고 했죠. 서울. 여기에 있는 장소에 있는 컴퓨터. 이렇게 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색영장에.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거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요거. 자, 이거를 빼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쪽에서 이 아이디와 비번 치고 들어가서 이쪽에 본사 서버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내려받게 하는 형식으로 빼내올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요 뒤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압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자르고요. 압색영장에는 서울 어느 지역에 있는 컴퓨터, 서울에 뭐 예컨대 여기 이데아 빌딩에 있는 컴퓨터, 요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제주에 있는 또는 미국에 있는 이 원격지 서버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일단 여기서 접속해서 들어가서 빼내올 수 있는데 압색영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압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내의 서버라는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을 필요 없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거 과연 가능할까요? 원격지의 서버 내에 있는 뭐 제주든 또는 미국이든 이 서버 내에 있는 것을 자, 이렇게 빼내올 수 있다. 요게 영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 과연 압수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압수의 취지 또는 영장의 취지, 영장의 기재사항의 취지를 생각하시면 이거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듯 보여요.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적혀져 있는 압수할 물건이라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재산권을 보장하고 뭔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 이 처리 장치의 저장 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여기에 이 원격지에 있는 이 원격지 서버에 이 저장 정보가 만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 함부로 빼내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거 뒤에 원격지 서버 내에 있는 이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듯 보입니다. 압수의 취지,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기록하는 취지를 생각할 때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원격지 서버 내에 있는 전자정보를 내려받게 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 가능하지만 영장에 이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겁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이것도 내려받게 하는 형식으로 압수할 수 있다. 그래서 키워드 해볼게요. 여기입니다.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이 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갑 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요거 카카오톡. 그럼 다음이니까 제주도에 있겠죠? 맞나요? 모르겠네. 자, 여기에 전자정보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피의자 과정에서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영장의 원본은 늘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미 제출했다면 영장이 필요 없지만 여기 임의 제출이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영장을 통해서 압색이 실시가 되었을 것이고요. 영장을 통해서 압색이 실시되었다면 영장의 원본을 제시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제시하지 않은 채 같다면 나빠요. 위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게다가 이 관련 정보에 선별 없이 무분별하게 또 탐색 검색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위법이 있고요. 자, 벌써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잘못되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보면 위법이 있고요.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서 압색을 취소할 수 있다. 위법하다. 위법하고 압색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번부터는 요거 21번까지 하고 싶까요? 21번부터 25번까지. 자, 1분. 21번부터 25번까지 1분. OX를 중요합니다. 테스트를 중요합니다. 자, 21번하고 25번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이런 판례입니다. 키워드 봤더니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영장은 원본 또는 정본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영장은 뭐를 제시하게 되어 있다고요? 사본 아님 원본 또는 정본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적법한 집행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2번 갑니다. 영장에 대한 통제, 영장에 의한 압색의 통제, 여기에 사전적 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 통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점 방지용으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어머, 미리 예고해갖고 나중에 다 맞추겠는데 이거 만점 방지용 이런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틀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마 이 선지 외에 다른 선지에서 정답을 보여줄 겁니다. 정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런 선지들은 만점 방지용이고 이거 X입니다. 왜 X일까요? 자, 봐요. 사전적 미리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일단 영장, 사전영장 있죠. 사전에 영장을 받아서 하라. 또 영장에 일정한 사항들이 조목조목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표류적 기재사항, 예컨대 압수할 물건 또는 수색할 장소, 또 유효기간, 또 서명날인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토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만 수색하고 그것들만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뭔가 압색영장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잘못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건 사전에 미리 통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압색을 이제 영장을 들고 할 때 철저하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죠. 참여권을 보장하려면 미리 언제 하겠소라는 걸 통지가 되어야만 참여권이 보장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압색영장의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거 이거 미리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라면 사후입니까? 사전입니까? 사전 통제 수단이 됩니다. 미리 122조에 따라서 미리 통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 요거까지는 사전적 통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영장을 발부받고 영장의 일정한 사항을 기록토록 하고 그 다음에 미리 통지하여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 당근 이거는 사전적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아가부터는 이제 준항고 알죠? 417조 준항고 뭐뭐 있죠? 검사 또는 사경의 구금, 그다음에 압수, 그다음에 환부,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준항고죠. 자, 여기에서 이 압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준항고한다. 이거는 사후에
뭔가 영장을 통한 집행이 잘못되었을 때 사후에 취하는 절차 내지 사후적 통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앞에까지는 사전적, 자 나아가 준항고부터는 사후적 통제 수단이 됩니다. 뭐가 틀린지 아시겠죠? 만점 방지용입니다. 옆에서 강의하는 건 우리 박지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3번 갑니다. 요것도 별표를 딱 치세요. 요것도 이미 비슷한 대목이 나왔고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 봤더니 폐기할 수 있다. 요 폐기할 수 있다. 요 조항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130조 2항과 3항에서 폐기가 나옵니다. 일단 폐기해서 먼저 알아두실 것은 폐기한다가 아니라 폐기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폐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요. 여기에는 위험 발생 염려가 되는 이런 물건들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망은 말이죠. 법령상 요걸 다 해볼게요. 법령상 생산, 제조, 유통이 금지된 이러한 물건으로서 그 다음에 이 보관에 어려운 불편한 이러한 물건 또 앤드 소유자 등 이 권한인자의 동의를 받아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 요건 하에서 폐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있다는 거 잘 보시고, 부패 염려가 있다. 그다음에 보관하기 어렵다. 자, 저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편의상 넘버링 1번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유통 금지 요거 넘버링 2번이라고 할게요. 두 가지 요건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3번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빠요. 따라서 이건 자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폐기할 수 없다. 만약에 저걸 폐기했다면 위법한 폐기가 되고요. 이거 손해배상, 국가배상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만 폐기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24번을 갑니다.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그닥 높지 않아요. 다만 나올 수 있어요. 한 45.72%. 자, 이거 보면 지금 형소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위법하게 폐기.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23번 그 바로 전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폐기했다고요? 뭔가 안 좋아 보여요. 근데 폐기했다는 건 이제 물건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근데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차피 이거 국가가 몰수해가지고요. 폐기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미리 폐기했잖아요. 폐기가 잘못되긴 잘못됐지만 어차피 폐기할 것이었죠. 어차피 우리는 합격할 겁니다. 어차피 폐기할 건데 이거 그렇다면 이거 특별히 빼앗긴 피압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볼 수 없습니다. 어차피 유죄 판결 떨어질 건데 뭐. 자, 근데 반대적으로요. 그 밑에 해설란이 있습니다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거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물건은 돌려줬어야 되죠.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폐기 처분했다면 그것도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했다면 이건 나빠요. 대단히 나빠요. 아주 나빠요. 너무 나빠요. 그래서 24번은 X가 됩니다. 알겠죠? 25번 자 봅니다. 요것도 쏟기 쉽죠.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아니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아니한 이게 키워드고요.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아니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몰수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몰수 안 하겠다면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환부해야 될 의무는 당연히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돌려준다. 그래서 환부 의무가 뒤에 가서 뭐 처분 등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몰수가 포함되지 않는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환부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한번 쉬었다가 26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플랜 B가 가동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플랜 B를 생각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플랜 B는 제가 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절대 플랜 B는 생각하지 말고 플랜 A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플랜 A에 그 다음에 후속 절차로 면접이 남았죠. 면접 함부로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30%가 떨어지는 게 면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겸손하게 진정성을 보여주는가?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교정직에 특화된 면접은 대한민국의 체험팀 면접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체험팀의 면접 무료로 진행할까 합니다. 무료로 진행할까? 모르겠네. 회사에서 어떻게 볼지 아는데 저는 무료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여기 있는 분들 다 면접반에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26번부터 해설 들어갑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일시 있죠. 범죄 일시 공소 제기의 방식에 254조 제3항이라는 조항을 보면 공소장에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기록토록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이른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부르고요. 여기에 이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적도록 되어 있죠. 그 범죄 사실 중에서 일시. 자, 이거는 그냥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가 이거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초순경, 일자불상경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다는 판례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합니다. 근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는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 이거 있을 정도로 적어야 된다고요. 이거를 있을 정도는 적어야 되는데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했다. 이거는 나빠야 됩니다. 자, 여기에 속지 마세요.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적어줘야 됩니다. 판단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이건 제대로 특정되었다 볼 수 없습니다. 옵니다. 27번 갑니다. 이건 알고 있는 판례죠.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제대로 적지 못했습니다. 전부가 불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검사를 봐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검사가 무조건 잘못한 것이고요. 이때는 이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자의 치유를 우리가 추완이라 부르죠. 추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명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기판을 때립니다. 자, 문제는 일부 불명일 때, 일부 조금 불명일 때 검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만 불명일 때는 이거는 한번 봐줘야죠. 그래서 이거 추환을 인정합니다. 추환을 인정하기 위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리 법관이 재판장이 성명권을 발동해 줍니다. 그래서 성명권 행사의 의무가 있다. 즉 성명권을 발동해서 추환의 기회를 주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환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공기판을 때려 가야 됩니다.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의무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의무가 있다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일부 불명이고요.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성명권 행사 의무가 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8번 갑니다. 자, 28번은 별표를 딱 치세요. 나올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공소시효 A급에 A급. 249조 1항이 뭐예요? 예, 본래적 의미의 공소시효. 한번 그 기간을 읊어보자고요. 25년, 15년, 10년, 7년, 5년, 3년, 1년. 자, 25년짜리는 뭐죠? 사형. 그 다음에 15년짜리는 무기. 10년짜리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자, 금고는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7년짜리는 장기 5년 이상의 10년 미만. 그 다음에 5년짜리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그다음에 벌금. 그 다음에 자격정지 중에서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게 5년입니다. 그 다음에 3년은 장기 5년 이상의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나머지는 싸그리 1년. 자, 외웠죠? 이걸 우리가 본래적 의미의 공소시효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249조 2항은 뭐죠? 아, 맞습니다. 맞아요. 의제 공소시효. 뭐 말 좀 해봐 좀. 뭐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다요. 의제 공소시효. 이거는 공소 제기된 뒤에 판결이 확정됨이 없이 25년 지나가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죠. 이게 바로 의제 공소시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25년, 뭐 15년 또 의제 공소시효는 25년이죠. 이렇게 개정된 지가 2007년도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지 한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과도기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걸 한번 자, 이 판례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2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07년도 개정하면서. 자, 부칙에 이제 부칙이라는 것은 개정되었을 때 이렇게 처리하시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부칙이고요. 여기 경과 조치라는 이러한 제목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어머. 이 법 즉 25년으로 늘어나는 거 있죠.
자, 이거 있죠? 이것을 이렇게 개정됐는데 개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15년짜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경과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5년이 피의자한테 유리합니까? 25년이 유리합니까? 당근 15년이 유리하죠. 그래서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비부칙 조항에서 말하는 종전 규정, 이거는 249조 1항 이것만 포함된다고요? 이것은 물론이며 249조 2항도 그대로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249조 2항 어디 있어요? 여기 2항 포함된다고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함됩니다. 어차피 1항이나 2항이나 그놈이요. 따라서 이것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자, 피의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피의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15년, 종전 15년이 낫죠. 그래서 자, 249조 1항은 물론이며 2항의 의제 공소시효도 옛날처럼 15년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 개정형사법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개정 전에 249조 2항 15년짜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25년이 아닌 15년. 자, 이거 나중에 헷갈리면요. 아, 피의자한테 유리한 게 뭐냐? 25가 유리하냐? 아니면 15이 더 유리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년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따르자라는 겁니다. A급이에요. 별표 딱 쳐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요. 공무원 재직 시절에 취급했던 사건. 자, 이 공무원께서 예컨대 A라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갑이라고 갑이라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이 양반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어디 법무부에 잠깐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담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공무원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변호사를 개업했어요. 개업했는데 그때 공무원 시절에 담당했던 사건을 변호사 시절에 다시 이걸 담당하게 되면 뭔가 공정성을 해칠 수 있죠. 그래서 변호사법에 따르면 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은 수임하지 마시오, 맡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담당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 범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수임 제한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 변호사법 이 동조항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공무원으로서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의 지위에서 다시 담당했기 때문에 이걸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임을 할 때, 이제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을 하죠. 그래서 수임 행위가 딱 종료가 되면 위임장을 작성하면 이 즉시 이 잘못된 수임임으로 이 범죄는 이미 종료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이라는 변호사가 이제 수임 사건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겠죠. 소송을 진행하면 그 뒤에 소송은 뭐 3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요때 이 소송 진행은 범죄가 종료된 뒤에 이루어지는 절차이지 요거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 수임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범죄이지. 그래서 범죄의 종류는 여기. 자, 여러분들 공소시효는 언제로부터 진행됩니까? 네, 맞습니다. 범죄기 종료시로부터. 자, 이 범죄행위는 언제 종료된 겁니까? 요때입니까? 요때입니까? 요때라고 하면 돼요. 요때입니까? 요때입니까? 요때. 여기를 가르쳐 여기.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수임에 따른 수임 사무의 수행. 자, 이거예요. 2, 3년 걸리는 소송. 이게 종료될 때가 아닙니다. 저거는 사후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래서 X가 됩니다. 이것도 아주 작은 별표. 흐릿한 별표. 이렇게 한번. 너무 진해. 너무 커. 작게 좀 쳐줘.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0번이요. 30번도 아주 작은 별표. 조만한 별표. 보일랑 말랑. 자,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국외 여행 허가. 군 미필자들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때는 좀 철저하게 이놈들이 도망갈까봐 뭔가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동을 걸 때 또는 뭐 이 공익근무요원들 얘네들 또 해외여행 갈 때 뭔가 제동을 걸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을 하고 있는 게 병역법에 있는 요 동조항입니다. 여기에 국외 여행 갈 때 허가를 받게 돼 있고요. 근데 허가 기간이 있잖아요. 허가 기간. 자, 너 일주일만 갔다 와라. 근데 일주일이 지난 뒤에 계속 국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병역법에 위반되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뭐 탈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병역법의 병력 기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 가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는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일주일 지난 뒤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일주일이라는 게 조금 그러네. 15일 전이니까 30일 할게요. 30일 동안 자 이렇게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간 만료 15일 전에 다시 연장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아니한 채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이 기간이 지나자마자 이건 병역법 위반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뒤에를 봐요. 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에요. 여기 딱 잘라요. 즉시범. 즉시범에 또는 땅 쳐놓고요. 즉 허가 기간이 지나자마자 해외에 또는 국외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즉시 범죄는 성립하고 종료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 이후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것도 아까 자, 이 변호사법 위반 범죄처럼 이것도 사후의 어떤 절차에 불과합니다. 사후의 어떤 상태, 사후의 사태에 불과한 것이지 요거는 범행을 계속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냥 허가 기간이 만료하자마자 그 즉시 이 병역법 위반 범죄를 성립하는 것이고, 얘와 똑같아요. 수임을 받자마자 요 변호사법 위반 범죄가 종료되듯이 똑같습니다. 그 뒤에 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후 상태에 불과한 것이지, 따라서 이 범죄 공소시효는 허가기간 만료일 여기 있지 귀국일이 아닙니다. 허가 만료일부터 막바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1번을 갑니다. 자, 이거는 왕별표입니다. 왕별표. 진한 별표를 딱 때리시고요.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아마 95% 이상이 되지 않을까. 95.72%. 253조 사망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 도피했다. 이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249조 1항은 이렇게 한번 정리할까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분례적 의미의 공소시효는 공소 제기 전에 여기서 진행되는 겁니다. 공소 제기하지 못한 채 25년 또는 15년, 10년 등이 경과되면 다시는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분례적 의미의 공소시효라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게 249조 1항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진행되던 도중에 얘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국외 도피했다. 이거는 자 이놈은 안 봐주죠.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킵니다. 이게 253조 3항에 나와 있는 논리입니다. 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관련해서 뭐 중국 수감 판례도 있고 일본 밀양 판례도 있고 많은 판례들이 나와 있죠. A급이에요. 워낙 출제가 많이 되었던 이런 대목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이쪽에도 적용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쪽에. 공소 제기되고 판결이 확정됨이 없이 총 몇 년? 25년이 경과되면 이것도 공소시효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죠. 이걸 우리가 의제 공소시효라 부르게 되고요. 249조 2항입니다. 여기도 말이죠. 25년을 이렇게 경과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국외 도피하면 이것도 정지될까요? 공소 제기된 놈이 있어요. 헤엄쳐 갖고요.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의제 공소시효도 정지될까요? 자, 의제 공소시효의 취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의제 공소시효를 만든 이유가 어디 있죠? 영구 미제의 사건을 방지토록 함에 있습니다. 영구 미제의 사건을 방지토록 함에 있다면 이거를 정지시킨다면 진짜 영구 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취지상 여기는 이러한 253조 3항과 같은 이러한 정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구 미제의 사건을 방지토록 하는데 의제 공소시효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31번은 이거 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촘촘히 잘라보면 이렇습니다. 253조 3항 국외 도피 정지, 이 조항은 249조 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 이른바 의제 공소시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후, 이게 키워드라고요. 제발 공소제기 후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제발 좀 플리즈 오네가이시마스. 요 공소제기 후, 후에는 아무리 처벌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국외에 있는 경우라도 이건 정지되지 않습니다. 공소제기 전에만
여기 이 그림상 공소되기 전에만 여기서만 정지가 되는 겁니다. A급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32번을 봅니다. 32번도 별표를 땅 쳐놓고요. 오늘 집에 갈 때 절대 프린트 흔들면 안 돼요. 별 떨어져요. 알지? 조용히 해주고 가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포장 잘해야 돼요. 별 떨어지지 않게. 내일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별 주스면 다 죽어요. 이제. 그때 혼났어요. 별 떨어진다고. 32번 보면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 이번 영상 녹화는 어디만 사용하죠? 딱 실기.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곳에, 그다음에 기억의 환기를 위한 이런 곳에만 사용합니다. 실기만 사용한다. 유죄에 대한 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실기에 사용하는데 주로 실질적 진정 성립에 이제 주로 이용할 겁니다. 312조 사항이 뭐죠? 검사 또는 사경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적실특반 이런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거기에 실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부인할 때 영상 녹화물을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변론을 하고 일단 여기 봐요. 근데 영상 녹화물은 한 테이크로 끊임이 없이 끊김이 없이 다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과정을 한 번도 끊김이 없이 싹 다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끊김이 있다면 이건 편집 조작된 겁니다. 이게 조작, 편집을 방지하고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종료되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다 찍어야 됩니다. 규칙의 134조 2라는 조항이 있고요. 다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 과정을 한 테이크로 끊김 없이 다 찍도록 한다는 것은 여기 연출이나 조작을 방지코자 하는 데 있다. 진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당근이지 않겠습니까? 검사가 말이죠. 대학교 다닐 때 영상 편집 동아리 출신이에요.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편집할 겁니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고민이 됩니다. 같은 날 수회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같은 날 예컨대 오전에 와서 4시간 딱 받고, 그리고 한참 쉬었다가 또한 3시간 받고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 여러 번의 조사가 같은 날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아침에 예컨대 08시에 들어왔어요. 08시에 들어와서 한 3시간 받고 11시부터 한 3시간 쉬었다가 또 오후 한 2시부터 한 또 2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2차 조사. 한참 쉬었다가 또 한 5시부터 6시까지 또 1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총 3회 조사를 받았을 때 여기부터 6시까지 이때까지 한 테이크로 끊김없이 다 찍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영상 녹화를 다 찍어야 되느냐. 이거 테이프가 좀 모자라지 않겠어요? 용량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요. 같은 날 수회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조사 시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이거 용량이 부족합니다. 테이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잠깐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용량이 부족하다고? 분위기가 이렇지 이거. 받아주면 안 돼요 좀? 아이씨 더럽네 이거 기분.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모든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다 찍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오전에 3시간 요거 한 영상물 제작하고요. 이거로 이건 다 할 일 다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3시간 뒤에 쉬었죠?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또 하면 2시간 요거 또 다른 영상물 또 제작하면 되는 것이고요. 각 조사 과정마다 별개의 조사 과정마다 따로따로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해설란 보면 별개의 조사 과정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각 별개의 조사 과정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전 과정을 모든 조사 과정을 다 빠짐없이 찍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이렇게 제가 지금 선지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각 조사 과정마다 따로따로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번을 갑니다. 자, 이거는 골석재판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쪽에 옆으로 제가 요 페이지수를 적어놨죠. 이거는 제 기본서 페이지수고요. 제 기본서가 없는 분들은 저 페이지수 그냥 무시하시고 요 본문 내용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항소심 가면 2회 연속 불출석, 2회 연속 불출석 했을 때 골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죠. 아마도 기억나실 거고요. 이때 불출석한 상태에서 2회 연속 불출석, 이때 골석재판을 진행하는데 골석재판을 진행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대단히 불리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기일 통지를 하고 또는 적법한 소환을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을 때만 이 조항에 따라 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적법한 통지를 받고 1번,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이 두 가지 요건이 합성이 되어야만 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저 1번 요건과 관련해서 1번 적법한 통지를 받고 저 요건과 관련해서 이거 공판기일의 변경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이것도 포함되느냐. 뭐 공판기일의 변경은 언제 하죠? 270조에 따르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합니다. 직권 또는 신청. 법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공판기일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죠. 이럴 때 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나 준비를 채 못했소이다. 조금만 뒤로 밀어주시죠. 이럴 때 하거나. 그래서 이 공판기일의 변경은 대단히 중요한 이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했든 또는 신청을 받아서 했든 간에 공판기일을 변경하는 뒤로 미루는 이런 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나가면 되죠. 근데 2월 13일자로 이렇게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다가 2월 25일자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송달되면 나는 언제 나가면 되는 겁니까? 25일자 나가면 되는 거죠. 이것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포함됩니다. 이것도 적법한 기일 통지, 적법한 소환장을 받은 것에 해당된다. 이것도 골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34번 갑니다. 아이고 요거 기본서에 있는 건데 이거 틀리기 쉬워요. 그런 면에서 별표를 흐릿하게 쪼만하게 한번 칩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여러분들 공소장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다.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는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이익되는 쪽으로 변경할 때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서면 또는 구술로 이제 구술로 할 때는 뭔가 제약을 받고요. 서면으로 할 때는 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요. CD죠. CD 또는 전자정보 이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거예요. 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 자, 쪽지입니다. 쪽지. 쪽지 받아봤어요? 쪽지 받아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데. 공부할 때 쪽지 주거나 받거나 하지 마세요. 절대. 쪽지 막 주고 막 당신의 공부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이제. 여기 보면 검사 의견을 기재한 서면 이 쪽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공소장 변경이라는 이게 중요한 이런 제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엄격한 서류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이런 것이어야 되죠. 그냥 의견을 깔짝 기재한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거기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 키워드를 두고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35번 갑니다. 이거는 뭐 쉽죠. 공소장 변경은 어느 범위 내에서만 허용됐죠? 동일성. 그러니까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동일성이 없으면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변경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동일성.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봤더니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서는 아니 되죠.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면 당연히 기각을 하게 됩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별표를 좀 하나 쳐주셔야 됩니다. 봤더니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에는 편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주신문은 자기한테 우호적 증인을 신청해 놓고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에게도 우호적이겠죠. 그래서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 신문이 이루어질 때는요. 반대 당사자이기 때문에 강도 높게 압박을 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압박을 하면서 신문하다 보니까 애가 바짝 쫄아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을게요? 주신문 과정에서 좋다고 떠벌떠벌 했던 사람이 반대 신문 과정에서 좀 압박을 가했다고 해서 입을 닫아버리면 진술하지 않는다면 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쪽에 쏠림 현상이 있는 거니까. 게다가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도 있고요.
자, 이거는 또 탄핵하는 게 사실상 곤란했고 잘라요. 그 다음에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도 아니고, 자, 피고인 변호인이 책임질 만한 사태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삼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뭐 당근입니다. 여기까지 딱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제가 가로친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여기에 키워드는 요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주신문의 경우 달리 반대신문 과정에서 답변을 진술하지 않았다 했을 때, 자, 그렇지만 이거 피고인이 나중에 괜찮소이다, 한쪽에 쏠렸다고요? 나 어차피 뭐 물어볼 것도 없었고 뭐 증인의 진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뭐 전혀 뭐 하찮게 생각했다 라고 하는 이 책무권의 포기, 자,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책무권의 포기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어차피 나 말할 것도 없었고 뭐 괜찮아, 뭐 쏠렸다 하더라도 그거 상관없어 라고 책무권의 포기를 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무권의 포기로 하자가 치유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불리한 쪽으로 기능하죠. 불리한 쪽으로 기능할 때는요, 절대 묵시적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대목이 많이 나왔던 게 351조에 변호인의 상소추화, 변호인의 상소추화할 때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이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행위이므로 이때 동의를 할 때도 이거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능할 때는 명시적 어떤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왕 나온 김에 그 책무권의 포기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책무권의 포기가 나오는 것이 주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많이 나오죠. 첫째, 자,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하지 아니한 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채 갔을 때 요거 나빠요. 그러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책무권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해서 참여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들어가서 반박 또는 반대 신문의 기회를 가지고자 통지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고인이 어차피 할 이야기가 없었어, 반대 신문할 거리가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참여해 안 했다 하더라도 크게 나쁠 거 없죠. 이때도 책무권의 포기로 하자가 치유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비슷하게 주신문 과정에서는 원래 유도신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유도신문,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해버렸어요. 여기에 주신문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나빠요. 위법한 절차가 됩니다. 그러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이쪽에서 말이죠, 괜찮아요, 괜찮아, 뭐 유도신문 할 수도 있지, 뭐 태권도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괜찮다 싶으면 괜찮은 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97조라는 조항이 뭐냐면 직접 대면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일시퇴정. 자, 일시퇴정케 하는 이유는 얼굴을 쳐다보지 않도록 직접 대면을 제한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 만약에 반대 신문의 기회마저 이거마저 제한했다면 이거는 나빠요가 됩니다. 나빠요가 되지만 이거 책무권의 포기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무권이 바로 이 손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딱 오늘 중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이 책무권의 포기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했을 때 전부 다 모든 사안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무권의 포기는 이렇게 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명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37번을 봅니다. 범행에 관한 간접 증거만이 존재하고, 간접 증거, 그러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네,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자유심증주의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뭔가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간접 증거만 가지고 막바로 유죄를 인정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뒤에를 또 봅니다.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 그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무래도, 자, 이것이 이 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이러한 취급이 될 겁니다. 여기에 특히 가로친 부분이 있죠.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특별히 범행을 저지를 만한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간접 증거의 증명력은 그만큼 떨어진다. 간접 증거만 가지고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까지 마구제비로 유죄를 인정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자, 38번 갑니다.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렇게 범해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 자, 인접한 시기이지만
또 동종 범죄이지만 그때에 따라서 상황은 전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매일매일 컨디션 같은 게 아니죠. 내 몸이고 나의 루틴이 거의 비슷하지만 컨디션은 늘 달라요. 이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접한 시기에 동종의 범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컨디션은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보면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성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컨디션이 다 다를 것이므로 이때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것도 쏟기 쉽죠. 39번을 봅니다. 자, 이것도 별표를 땅 쳐놓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 녹화물은 딱 두 군데만 사용합니다. 어디하고 어디라고 했죠? 실기만 사용한다는 거 머릿속에 박아두시고, 특히 실질적 진정 성립과 관련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선지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자, 봐요. 영상 녹화물 봉인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딱 봉인해두고 검사가 편집하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인하는 취지는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고요. 이건 244조 2에 이 영상 녹화가 완료되면 이거를 봉인해두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게 돼 있죠. 검사가 뒤에 가서 뜯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문구들만 있습니다. 뒤를 봐야 됩니다. 개정 전의 형소법. 자, 개정 전의 형소법 이거를 같이 알아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는 적내로 바뀌었죠. 그렇지만 작년, 즉 재작년까지는 적실특이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 개정 전의 조항 적실특에서 이 312조 2항은 뭐냐면 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영상 녹화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개정되어서 정례로 바뀌었지만 내용의 인정으로 바뀌었지만 이 개정전이라는 표현 저걸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 개정 전의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그때는 실질적 진정 성립이 그 요건이었고요. 이걸 부인하면 영상 녹화물로 증명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이 바로 이 실이 실. 자, 여기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영상 녹화물을 갖다 대는 이런 과정에서 저 영상 녹화물은 정말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영상 녹화를 한 것만을 가리키겠죠. 이거를 막 위반해서 대충 한 것들, 뭐 한 테이크로 찍지 않았다든가 또 봉인해두지 않았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함부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해버리면 이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 기명날인 또 서명한 영상 녹화물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자, 이거 봉인되어 정확하게 이걸 조작하는 이거 조사하는 방식으로 봉인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까지 완벽하게 한 거, 즉 244조의 2에 나와 있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친 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아마 맞는 선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지. 자, 이거 40번 두 개 묶어봐요. 40번 두 개 묶으면 40번은 자,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이 조문에서 312조 사항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검사 또는 사경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요건은 적실특반. 그래서 여기 반이 더 들어가는 거죠. 적실특반에서 실이 들어가요. 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행법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는 게 뭡니까?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이것을 만약에 피고인이 부인하면 또는 원진술자가 부인하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물을 갖다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직 312조 사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 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에 써먹는 영상 녹화물은 정말로 제대로 영상 녹화 뜬 것 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원본을 봉인한 것, 그다음에 절차를 거친 것, 기명날인 또 서명까지 마친 거 이런 것들 이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자, 여기에 신청된 영상 녹화물 의미하는 것이지만 뒤에 절차를 위반한 복인도 안 해두고 한 테이크로 찍지도 않았고 이걸 어떻게 믿을게요? 자, 이런 것들로는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너무 쉽죠. 그래도 별표 칩니다. 쉬워도 별표.
자, 그래서 위반한 영상 녹화물은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철저하게 제대로 거친 것들만,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들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41번 314조, 이게 뭡니까? 312조와 3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진술 요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해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다. 또 하나의 요건이 뭐죠? 특신상태. 특신상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뭐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닥 신경을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또 신빙성,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 다 알고 있는 친숙한 용어이죠. 단지 몇 단지이고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적어도 이 정도. 그래서 굳이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뭔가 믿을 만한, 믿음성이 강한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거 맞는 표현이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됩니다. 고도의 개연성 옵니다. 그 다음에 42번 갑니다. 요거 별표입니다. 요것도 95.72%.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쭉 볼까요? 자, 모두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실 심리 절차를 거칩니다. 변론 종결합니다. 변론 종결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드디어 선고하게 되는데, 선고 과정은 일단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문 낭독, 이유 설명. 이거 적절한 훈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형을 선고할 때는 상소할 기관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 주게 되어 있고요. 일정한 사항의 고지. 자,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판결이, 선고가 완료가 됩니다. 선고되면 1심이 종결되죠. 이때로부터 7일 내에 항소를 할 사람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판결의 선고는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주문을 낭독했어요.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을 멋지게 낭독을 했습니다. 피고인 2년 징역형에 처한다.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 이유 설명하면서 판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판사의 마음이 바뀌어갖고 애를 무죄를 때릴까? 아니면 1년으로 줄일까? 3년을 때릴까? 하다가 예컨대 3년으로 다시 연장을 해. 아닙니다. 2년 징역형을 철회하고 3년의 징역형을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번복할 수 있을까요? 요겁니다. 뒤에 봐요. 종료하기 전이라도 낭독한 주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이라는 게 뭐 번복이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복하여 다시 선고할 수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우리 판례는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 주문을 낭독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선고 절차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야 끝난 겁니다. 제가 늘 쓰는 용어잖아요. 끝나야 끝난 것이라고. 이 끝나야 끝난 게 아직 이거 뭐 이유 설명도 남았고 훈계 남았어요. 이 쌍놈 새끼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훈계 절차도 남았고, 그다음에 상소할 법원 고쳐야 되고 남은 절차들이 많아요. 남은 절차들이 많다면 선고가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여기에 또 확실하게 선고 종료 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리기 쉽습니다. 주문을 낭독했다면 이미 선고 절차는 중요한 내용이 이루어졌으므로 다시 정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가능성도 있고요. 자, 이 판례도 A급이에요. 자, 이런 선고 절차를 잘 적어 놓으시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고가 되므로 끝나야 끝난 것이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는 다시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도 있구나. 43번 갑니다. 이거는 말이죠. 위헌 결정 나오면 항상 소급하여 형벌 조항을 신료시킵니다. 그래서 소급하여 신료시키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떨어집니다. 최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당의 형벌 관련 조항은 당초부터 없던 것이 되는 것이고, 당초부터 없었다면 당연히 무죄 판결 때립니다.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여기에 요걸 키워드로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근기법. 뭐 좀 부 키워드라면 요 정도. 이거 뭐냐면 애를 자를 때, 파이어 할 때 말이죠. 해고할 때 구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리 해고 예고를 합니다.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도록 돼 있어요. 적어도 30일 동안은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악덕업주라면, 악덕 사장님이라면 이런 것들 안 하고 그냥 막바로 잘리겠죠. 내일부터 나오지 마. 구글처럼 나오지 마. 이렇게 사이트 차단하고 말이죠. 이러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 군기법에는, 근로기준법에는 이게 철저하게 이걸 차단하고요. 이걸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위반한 사장님에 대해서 이걸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6개월 미만의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잘라도 그닥 문제가 되겠습니까? 6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6개월 동안 보통 수습 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6개월 전에 자를 때는 이거 예고하지 않아도 되고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던 조항에 대해서 6개월 미만 근로한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근로자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짧게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6개월 미만 부분, 여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자도 보호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 근로한 사람들도 해고 예고를 하게 돼 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제 위헌 결정이 떨어진 뒤에. 근데 이걸 만약에 과거로 소급하면요. 우리 사장님 다 잘려요. 다 잘려요. 우리 사장님들 6개월 미만자들에게 지금까지 법에 따라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왔는데 갑자기 저게 위헌 결정 떨어져 갖고 소급한다고요. 너 3년 전에 그랬니? 처벌. 너 4년 전에 그랬니? 처벌. 다 처벌한다면 우리 사장님들 다 아마 도산할 겁니다. 파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소급표를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일은 묻지 않겠다 이겁니다. 옛날에 6개월 미만자들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정상적인 그런 조치였죠. 그걸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급표를 인정하면 피의자인 사장님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소급표를 줌으로써 무죄 판결 때리는 이유는 피의자한테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기능토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 소급표를 인정하면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동됩니다. 옛날에 처벌받지 않았던 것이 다 처벌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소급표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근기법 위헌결정 소급표 주지 않음. 왜? 소급표를 주면 옛날 일들도 다 처벌되게 생겼으니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자. 꼭 기억해 주세요. 근기법 6개월 미만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자, 그다음에 44번 갑니다. 자, 이거는 저 뒤에 이제 우리가 345조의 상속권 회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기간을 도과했을 때, 이럴 때 다시 한번 봐주자, 다시 한번 구제를 해주자. 이게 바로 상속권 회복 이런 청구제도이죠. 여기에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요거일 때만 상속권 회복 청구를 받아주고, 이것이 아니라면 상속권 회복 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에 이사를 가면 말이죠, 새로운 주거지를 법원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사간 주소를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피고인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피고인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여기만 딱 읽으면, 읽고 맨 끝으로 딱 가면 피고인은 책임져야 함.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권 회복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이렇게 갈 소지가 있죠. 근데 뒤에 반전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냐면 기록에 나타난 이 주소지, 그다음에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이런 게 다 기록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러한 기록에 나타나 있는 전화번호 등을 무시하고 전화 연결을 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공시송달 방법을 진행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공시송달 나오면 무조건 이건 법원이 잘못한 겁니다. 법원의 잘못. 공시송달은 말이죠, 최후의 수단성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법원이 최선의 조치를 다 해보고, 뭐 전화 다 때려보고, 그다음에 또 주소지 다 찾아보고, 끝끝내 연락이 안 될 때 비로소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했다는 건 법원이 잘못한 겁니다. 앞에는 피고인의 잘못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중간에 봤더니 법원이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피고인이 책임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여기 반전 키워드 나오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45번 갑니다. 45번은 말이죠. 형사피고사건 재판 계속 중. 여기에 새로운 주거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기타 또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누가? 피고인이 이런 새로운 주거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왜 신고 안 했어? 이사 갔는데 구실 옮겼다며? 좋은 대로 왜 신고 안 했어? 나쁜 게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 보면 이 피고인에 때문에 수능 서류가 손들리지 않아서 공방일에 출석하지 못했거나 판결송을 알지 못하여 선생을 도구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 즉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지가 왜 신고 안 했어? 그 책임져. 누가 책임져? 피고인이. 그렇다면 피고인은 불이익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피고인 책임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분 동안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료하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장례 치르고 어제 밤에 늦게 올라왔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차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내일 아침에 혹시 내가 강의가 있을까? 했더니 있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수업하고 야간에 덩달아 하려고 했더니 좀 힘에 붙이네요. 이때 필로폰 하나만 딱 있으면 좋을 텐데 가진 거 없죠?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왜?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을 텐데. 자, 이거 찍지 마시고요. 잘해요. 40번 갑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재소자 특징이 뭡니까? 이거. 네, 그겁니다. 이거 피고인을 위한 제도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for 피고인 이렇게 보통 적어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피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 고발인이 행하는 재정 신청의 경우에는 이거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우리가 늘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피고인이 하는 것들은 다 적용된다니까요. 집행유예 취소 결정 이거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 335조를 빨리 찾아봐요. 네. 잘했어요. 다 찾았죠? 여기 보면 이 집행유예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이론 강의 들었던 분들은 즉시 항고의 두음자가 기억나실까요? 직공기 비상구 참의감, 직공기가 비상구로 빠져나감 참의감. 근데 집이 이 집이요. 개집이 아니고 이 집이요. 이 집이죠. 집행유예 취소 결정 이거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요. 누가 즉시 항고한다고요? 피고인이 지금 야 집행유예 취소 결정하면 나 다시 콩밥 먹어야 되는 게요? 즉시 항고 이거 누가 한다고요? 피고인이 한다면 이 재소자 특식을 다 적용시켜 줍니다. 여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아닌 곳에서는 이 재소자 특칙을 다 적용합니다. 누구만 적용 없다고요?
고소인 고발인 재정신청 이거 적용 없다고요. 알잖아요. 그죠? 47번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342조 관련해서 일부 상수의 논점이죠. 일부 상수가 할 때는 항상 경합범 앞에 포괄일주애 또는 과형생일주애 또는 경합범이냐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별하시고, 경합범이라면 수재입니까? 아니면 수재입니까? 수재입니다. 그럼 가분적이죠. 가분적이라면 일부 상소가 허용됩니다. 일부 상소가 허용되는 곳에서 만약에 일부만 상소하면 일부 2심, 일부 심판, 일부 파기로 갑니다. 일부 2심, 일부 심판, 일부 파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만 2심되고 일부만 심판하고 일부만 파기 되게 됩니다. 자, 반면 만약에 이게 일죄라면, 자, 포괄일죄이든 또는 과형생일죄이든 일죄라면 여기에 일부에 대해서 만약에 상소했다 하더라도 불가분적이므로 전부 2심, 전부 심판, 전부 파기로 간다. 물론 심판 여부는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잡아갈 필요가 있지만 전부 심판, 전부 파기로 갈 가능성이 높죠. 자, 일단은 경합범, 저 키워드입니다. 판결 주문이 여러 개라면 각각 다른 재판이 선고된 것이고, 어머, 피고인 검사가 일부만 상소를 했습니다. 어머, 그러면 상소심에 일부만 상소하면 일부 2심, 일부 심판, 일부 파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2심될 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만 파기. 요게 자, 마지막에 키워드죠. 일부 파기. 일부 심판, 일부 파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합범과 일부에 대해서만 요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고요. 자, 요거 별표를 좀 쳐봐요. 형소법의 364조 2, 저도 유명한 조항이죠. 1심에서 말이죠. 갑과 을이 공범으로 또는 공동 피고인으로 심판을 받고 둘 다 유죄가 떨어졌어요. 유죄. 자, 한꺼번에 같은 이유로 유죄가 떨어졌습니다. 공범이니까 뭐 같은 이유로 유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여기서 갑은 자, 그 유죄 판결을 수긍을 하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을은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을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을이 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승복하지 못하겠다 해서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을의 사건이 이제 이게 들어온 겁니다. 을이 혼자 고군분투해 가지고요. 자, 드디어 유죄 판결을 뒤집어 까는 무죄의 선고를 받아냅니다. 무죄 선고를 받아낸다는 것은 1심을 파기한다는 거죠. 1심을 파기하고 그 다음에 무죄의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이때 만약에 파기 이유가 이 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갑에게도 공통된다면 갑의 유죄 판결도 같이 파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공동피고를 위한 파기라 불러요. 공동피고를 위한 파기는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파기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갑은 상소한 적도 없는데 지가 유죄 판결을 수긍한다는데, 유죄 판결을 감수한다는데 어떻게 파기를 해줍니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같은 이유로 유죄 판결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무죄의 선고를 받으면 이 사람도 무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공동피고인이라 함은 원심에서 1심에서의 공동피고인을 칭하게 되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이 아니라 여기에, 자,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을이 항소한 경우, 을이 항소한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을이 혼자 고군분투해 가지고요.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렇게 제가 극적으로 말씀드렸죠. 문제는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이렇게 될까요? 갑도 그냥 감수를 하겠다. 인정을 했고요. 을도 그냥 감수하겠다. 이걸 받아들이겠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검사만 항소했습니다. 이 경우도 과연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된답니다. 자, 요 뒷부분이 틀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 48번에 5입니다. 아, 저도 틀렸어요. 제가 만들어 놓고. 검사만 항소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진실이라는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때도 파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피고를 위한 파기. 아까 여기 있죠. 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 이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이거. 공동피고인 을이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이며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잊지 마세요. 공동피고인 파기. 이 제도의 취지상 요거 별표를 치고 가야 됩니다. 48번. 49번 갑니다. 이거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별표 확인. 383조가 뭐냐면 상고 이유.
상고이유는 오양위패사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오양이 위조된 지폐를 사제. 오가 뭡니까? 사실 오인. 양이 뭡니까? 양령부당. 그 다음에 위가 뭡니까? 법령 위반. 그 다음에 패가 뭡니까? 형의 폐지. 그 다음에 사가 뭡니까? 사면. 그 다음에 제가 뭡니까? 재심청구 이유. 재심청구 이유가 전부 다 상고 이유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양이 문제돼, 오양. 아, 이 오양이 이거 참. 자, 적어도 상고심은 법률심이에요, 법률심. 법률심에서 이 사실 오인, 양령부등과 같은 이런 사실 판단을 상고 이유로 삼는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형 사건만, 중대 범죄 사건만, 중형 사건만 오양을 받아줍니다. 요게 383조 4호입니다. 4호. 자, 얼마의 중형 사건만 오양을 받아줍니까? 사형 무기 10년 이상.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중형에 대해서만 오양을 상고 이유로 받아준다고요. 이 점이 항소 이유와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 양령부당이 있습니다. 오양에서 양. 사형무기 여기 나왔네. 괜히 아는 척했네 이거. 쪽팔리게. 자, 사형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런 중형 사건만 됩니다. 이거 진짜 중형이죠. 10년 이상 살아봤어요. 얼마나 중형이라고 이게.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검사가 이것도 가볍다. 이것도 가볍다. 더 무거운 형을 때려달라 하고 검사가 양령부당을 이유로 상고한다. 아, 검사님 좀 심합니다. 심해. 아, 그 정도면 됐죠. 검사님 좀 참아줘요. 그래서 사형무기 10년 이상의 중형이므로 어차피 이거 엄청난 중형입니다. 검사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자 이겁니다. 이걸 이유로 검사는 상고할 수 없다. 그러면 이 383조 4호는 오직 누구를 위한 이런 상고 이유가 됩니까? 피고인. 피고인을 위한 상고 이유가 됩니다. 자, 이거 지금 기출이 몇 번 되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50번 가자고요. 50번. 자, 이거 좀 어려운데. B약적 상고 372조에서 B약적 상고. B약적 상고는 이렇습니다. 지금 1심에서 2심으로 이걸 우리가 항소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 3심으로 이걸 상고라 부르죠. 근데 항소를 생략한 채 여기서 직접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B약적 상고라 부르게 됩니다. 372조에 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B약적 상고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주 비정상적인 이러한 상소 제도가 됩니다. 정상적인 보통의 상소는 항소를 거쳐서 그리고 참았다가 또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뛰어 올라가?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인 항소가 있다면 이거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상적인 항소가 있다면 저 B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게 이제 373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두 개의 조항에 72조와 73조에. 자, 그러면 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B약적 상고를 알아둔 이러한 시각에서 이걸 바라보자고요. 형소법은 B약적 상고, 피고인 B약적 상고와 그 다음에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경합하다는 것, 경합하고 있다는 것은 둘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를 내세우는 게 좋을까요? 항소. 정상적인 항소를 내세워서 항소심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B약적 상고? 아, 그 B약적 상고 하려면 이제 피고인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항소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상고하면 되는 거죠. 굳이 B약적 상고를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에 피고인이 여기 피고인의 B약적 상고에 항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명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요 표현을 좀 봐야 됩니다. 373조에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인 항소가 제기되면 B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B약적 상고는 없어진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373조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B약적 상고의 항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봅니다. B약적 상고가 있을 때 이 항소가 제기되면 이 비정상적인 이거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B약적 상고의 항소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난도를 높인다면 요 밑줄 가로친 부분을 아마 살짝 바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난도를 높인다면 만점 방지용으로.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B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제기했을 때 여기에 피고인의 B약적 상고의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자, 제가 말씀드려요. 항소가 되면 B약적 상고는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항소심을 진행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피고인은 B약적 상고에서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피고인도 지금 불복을 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정상적인 항소지가 있다면 B약적 상고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피고인의 B약적 상고를 항소로서 봐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요 그림 잘 보시면서 갈 수 있도록. 자, 그다음 51번 갑니다.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가처법은 가처법이요. 가처법 이거 여기에 뭐 항고가 있다고? 가정보호처분에 항고? 잘 몰라. 이거 형사법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형사법이 가처법이고. 52번 The last question today. 자, 봅니다. 여기에 이거 하기 전에 말이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의 맨 앞에 보면 이보가라고 있어요. 이보가가 뭡니까? 이보게는 들어봤는데 이보가 뭐의 줄임말일까요? 이보가? 관심이 없구나. 그냥 이거 풀게요. 그냥. 자, 이것도 별표를 딱 쳐. 별표 치시고. 재심 청구 기각한 결정. 야, 요거 43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일한 이유로 다시는 재심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요. 야, 재심 청구 한 번 했으면 되는 거지. 재심 자체가 비상구제 절차이잖아요. 이거 한 번 했으면 되지. 그래서 기각당했으면 되지. 또 한 번 해? 그래서 안 받아주는 게요. 근데 여기에 434조를 한번 리뷰할 때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해서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다시는 재심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이유 없다고 해서 한번 기각했는데 또 해? 뭐 그 재심에 3심이요? 4심이요? 뭐 이게. 그래서 안 돼. 여기에 이제 살짝 제가 속여놨습니다. 법률상 방식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당한 경우에는 저 방식 위반이기 때문에 뭔가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뭔가를 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든가 해서 이걸 기각 결정 두드려 맞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기록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 장 만약에 누락했다면 한 장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재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 판례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이유 없이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 해서 기각하는 결정과 방식에 위배되어 기각한 결정을 달리 보아야 됩니다. 당연히 달리 봐야죠. 이 제도의 취지상. 자, 이래서 전체 최신 판례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가 이것만 보고 가라.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가시고 최신 판례는 이것으로 종결 짓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끝나야 끝난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원샷 원킬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꼭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